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 기업 매출이 없는데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라는 상당히 난해하면서도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바이오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IPO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투자하고 싶은데 바이오 기업을 보니까 매출이 없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해하고 할 수도 없거니와 투자하기도 겁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고 이 안에는 파이프라인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업을 골라내야 될지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최근에 바이오 붐이 불면서 비상장 기업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는 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기업을 보면 시가총액이 8천억이 넘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이 거의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누적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걸 보면 이 기업은 돈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동자산을 쳐다보게 됩니다. 즉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죠. 유동자산에서 한 630억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채 부분을 보면 부채는 거의 없죠. 특히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는 11억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올해 돈을 많이 쓰더라도 한 80억 정도 쓴다고 예상을 하면 약 3년 정도는 걱정 없이 버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투자 대상에는 되는데 자본을 보면 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자본이 700억인데 시가총액이 8천억, 10배인 거죠. 그래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는 시가총액을 납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 특히 바이오 기업은 현금 흐름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개 기업만 보고 바이오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업 B 기업을 보면 시가총액이 3,094억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액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매출액은 미미하고요.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적자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업 적자가 100억 가까이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궁금하죠. 유동자산을 보니까 현금을 168억을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동부채를 봅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가 약 60억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뺍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 남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이 회사가 돈을 다 써버린다 그러면 아마도 돈을 더 구해야겠죠. 돈이 생기는 방법은 기술 수출을 해서 기술 수출료를 받는 거죠. 선급금을 받을 겁니다. 아니면 1년 이내에 파이프라인을 열심히 연구개발해서 성과를 내서 주주들에게 이 정도 우리가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유상증자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자본이 233억입니다. 따라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시가총액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 기업의 전체 밸류인 시가총액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시가총액의 근거는 파이프라인에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내용은 기업의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홈페이지에 하고 굉장히 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CEO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 연구 개발자들의 과거 경력들이라든가 커리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연구 개발을 쭉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요. 조금 더 친절한 회사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특허와 관련된 주요한 논문들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파이프라인이고요. 이 파이프라인을 볼 때는 어떤 핵심 기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기업은 앞타바이오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A라는 기업의 파이프라인이죠. 이 앞타바이오의 핵심 기술 파이프라인은 당뇨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합병증과 관련된 당뇨병성 신증, 내시, 황반변성 이러한 병증들에 대한 적용하는 기술들이 다 똑같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을 보면 임상 이상인 당뇨병성 신증, 그 다음에 내시가 있습니다. 내시는 비알코올성 간염인 거죠.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내시입니다. 내시는 시장이 한 20조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2025년도에는 한 24, 5조 정도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임상 3상에 도전했던 약들이 줄줄이 떨어졌어요. 실패를 한 거죠. 이 회사도 임상 2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하다. 대신 임상 3상에 간다 그러면 임상 3상의 허들은 대단히 높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당뇨병성 신증이 올해 10월 달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임상 2상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같은 기전으로 같은 방법으로 모든 병들을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성 신증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투자자들은 내시라든가 황반변성 다른 병증 파이프라인도 좋게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만약에 실패한다면 다른 기전들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뢰를 잃는다기보다는 주가는 일단은 급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20조를 갖느냐 못 갖느냐 하는 기로에 섰었잖아요. 당연히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그 기대감이 무너진 거죠. 다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도전을 할 겁니다. 그 회사들은. 왜 그러냐면 임상 2상까지 갔던 거는 임상 2상에서는 그 환자의 수, 임상 환자 수가 적을 뿐이지 어느 정도는 통과를 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검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으로서 약효와 그 다음에 부작용 이 두 가지를 검증을 시켰던 거예요. 뭐 1000명 이상의 대규모로 임상을 하면서 결과가 안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차, 2차 목표는 참고용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1차 목표가 안 나오면 떨어지는 겁니다. 1차 목표에서는 떨어졌는데 2차 목표에서는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험 설계를 다시 해서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발표가 났을 때는 주식은 폭락을 할 겁니다. 당뇨병성 신증이 임상 2상을 마치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는 게 10월 달에 나와요. 지옥과 천당이 그때 갈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기한 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막 올라요. 그래서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막 주가가 막 올랐거든요. 지금 발표 나기도 전에 계속 올라요. 왜 오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사실 안 되죠. 왜냐면 미국에서는 오르기 전에 결과 발표 나기 전에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약간 특징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점들이 약간 좀 이해는 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파이프라인의 시가총액, 그 시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환자 수와 약가를 곱하고 임상 성공 확률을 곱하게 됩니다. 즉 시장이 얼마나 크냐. 좀 전에 내시가 20조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환자 수 곱하기 약가입니다. 그리고 임상 성공 확률은 우리 회사가 임상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이고요. 이때 임상 성공 확률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POC, 즉 동물 실험을 통과를 했을 때에는 주가가
대단히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임상 이상, 즉 임상시험 POC를 통과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크기를 수포성 표피박리증이라는 병을 갖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수포성 표피박리증은 표피하고 표피 진피 사이에 구성을 하고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유전병입니다. 전 세계에는 환자가 5만 명 정도 있고 한국에도 200명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피부에 충격을 가해도 수포가 생기는 그런 병이고요.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붕대를 계속 감아줘야 되고 그 붕대를 감아주는 드레싱을 하는 인력들도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당 연간 비용이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병이고요. 신약 승인 시에는 최대 2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특허 기간 이외에 7년간 독점을 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허는 20년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을 만드는 기간이 늦으면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를 인정받는다, 20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약을 독점하면서 팔 수 있는 기간은 5년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이런 점을 어필을 한 거고 그런 점들이 받아들여져서 특허 연장은 최대 5년까지 더 되고 있다. 그래서 희귀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한 10년 정도 독점을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고 여기에 희귀의약품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은 7년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는다는 것은 약으로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가치다라는 거죠.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포성 표피박리증에 연간 17년간의 그런 캐시플로우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미래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에 현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합산을 하고 여기에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하면은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다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을 개발할 수 있는가, 개발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개발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라는 거죠. 투자자로서는 개발 확률이 상당히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개발하는 단계는 전임상부터 해서 임상 1상, 임상 2상, 3상, 그 다음에 NDA라는 신약 신청, 심사를 신청하는 거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63%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임상 2상이 마의 계곡입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은 3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상 2상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10개가 넘어오면 7개는 실패를 하는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점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앞타바이오의 임상 2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10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데 확률은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30%의 성공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전임상 단계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전임상 단계는 물질의 개발입니다. 본격적으로 약을 개발하기 위한 그 전 단계에서 부지런히 약물들을 실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단계에서는 약효가 있는가, 부작용은 있는가라는 것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동물 실험을 하는 거죠. 동물도 쥐 실험에서 나중에 원숭이 등 영장류까지도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성공 확률을 보면은 전임상에서 넘어올 확률이 개발 건수가 10,000개라 그러면 80개밖에 안 됩니다. 0.8%의 성공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바이오가 붐이 일어나면서 벤처 투자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대박을 노리고 그런데 이 숫자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전임상 이전 단계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동물 실험에서 성공할 확률은 0.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동물 실험에 성공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통과가 된 회사들은 약으로 성공될 가능성이 이 표를 보시면 약 한 10% 정도. 최근에는 약을 병용하기 때문에 확률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15%대로
신약이 승인받을 확률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임상 부분 막대 그래프 중에서 NDA, BLA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임상 3상에서 통계적인 검증이 다 돼서 약을 내주십시오라고 승인을 신청했는데 100개 중에 15개는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약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검증, 과학적으로 증명된 통계적인 검증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임상 의사들이 모여서 이 약을 환자들한테 적용시켜 치료를 해보니 그렇게 나아지는 걸 못 느끼겠다. 이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검증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환자들한테 적용을 시켜보니 임상의로서 그다지 약으로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상적인 검증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임상 3상을 통과했다 해서 반드시 약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기업은 매출은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가라는 것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이오 기업은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검증을 하고 그 단계를 임상 단계별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비상장 주식을 투자할 때 반드시 기본 POC, 즉 동물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바이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